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이 아직도 그 명절이거든요. 여기도 추수감사절 기간이라 오늘 샬롯대 뉴욕 경기가 새벽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갈 수 있는 경기고, 결장자를 끝까지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현재까지 샬롯대 뉴욕은 얼추 이렇게 결장자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가장 돋보이는 거는 샬롯이 엄청 결장자가 많습니다. 지금 장기 부상 끊고 있는 그랜트 윌리엄스 이런 애들도 그렇고, 마크 윌리엄스나 뭐 리차즈, 브리티스까지 빅맨진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해 있고, 더구나 오늘은 또 라멜로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레맨도 빠진다. 일단 뭐 상대 전적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두 시즌 동안 맞대결상으로 1대6으로 뉴욕이 무려 7승이나 7번 중에 6번이나 승리를 했고, 작년에는 사전 전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욕이 꽤나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샬롯이 아까 제가 라멜로라든지 뭐 브리티스, 트레맨 이런 애들이 결장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샬롯의 올 시즌에 누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냐 이런 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는 라멜로 볼이 31.1점을 넣고 있는데 오늘 결장하는 셈이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마일스 브리티스, 네 번째에 있는 트레맨, 주요 득점원들이 후쿠야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후쿠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득점원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샬롯은 지금 브랜든 밀러 말고는 주요 득점 자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센터인 타지 깁슨 같은 애들은 적은 시간을 받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뭐 아무래도 무사 디아바테 이런 애들이 좀 뛸 것 같은데, 어쨌든 샬롯은 오늘 결장자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뉴욕은 별다른 결장자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뉴욕이 지금 저번에 한번 엄청 못 넣었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타한테 야투가 팍 식어가지고, 그리고 또 댈러스한테도 이렇게 뉴욕이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팀이거든요. 리그에서 벤치를 가장 안 굴리는 팀이다. 그래서 그날 따라 주전들의 야투 감각이 좀 안 좋으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주전들의 이런 야투 감각에 따라 좀 요동치는 팀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 뭐 5경기만 살폈을 때 이 가운데는 유타나 댈러스한테 안 터졌던 경기가 있는데도 전부 다 이렇게 좀 득점 지표들이 좋게 찍힙니다. 반면에 수비도 썩 좋지는 않아. 작년에 뉴욕 하면은 이제 아누노비가 영입되고 리그 1위 수준의 수비팀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센터에 타운스가 오면서 하텐슈타인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는 수비가 조금 망가진 상황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뉴욕은 요즘에 최근에 5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적으로 거의 한 득점이나 실점 합치면은 250점 가까이 이렇게 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은 안 그래도 샬롯이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인데 그나마 3점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3점 슛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리그에서 지금 보스턴 다음으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인사이드 득점 빈도, 페인트존 득점이 리그에서 3번째로 적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샬롯도 좀 외곽 감각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라멜로도 없고 뭐 트레맨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늘 샬롯은 기본적인 좀 이런 스쿼드 구성 자체가 로스터가 좀 좋지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뉴욕 사이드로 보는 게 옳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뉴욕의 야투 감각, 주전들이 안 터지는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난번에 유타전이나 댈러스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최근 5경기 중에 그런 것들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언더 쪽으로 뉴욕이 많은 득점을 하긴 하지만은 내일은 샬롯이 저는 득점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고 늘어진다면 언더도 날 수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뉴욕도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센 팀인데, 원정에서 좀 두 자릿수의 마니까 사실 뭐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다음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있는데, 이거는 뭐 바로 직전 경기 때 붙었었죠. 그때는 클리블랜드의 홈이었었고, 오늘은 또 이제 애틀랜타가 홈이다. 추수감사절 명절에서 이렇게 둘이 좀 홈이랑 원정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기잖아요. 요즘에는 애틀랜타가 그렇게까지 막 오바팀의 양상이 많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요즘에 보면은 공격 지표가 은근히 좀 위쪽 순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실점은 많이 해주고 이런데, 클리블랜드는 꾸준하게 지금 공격 지표는 리그에서 가장 좋게 찍히고 있는 팀이에요. 시즌 전체로 살펴도 여기 있는 그래프 상으로 득점이라든지 필드골 성공률, 3점슛 성공률 전부 다 리그 1위 수준으로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 시즌 내내 클리블랜드가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득점 생산력은 꽤나 괜찮은 팀들 간의 경기다. 페이스도 나름대로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번 경기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직전 경기 135대 124로 애틀랜타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어요. 일단은 뭐 애틀랜타 먼저 보면은 트레이 형이 사실은 야투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3점슛 13개 중에 3개 들어가고 야투 감각도 별로 안 좋았는데 대신에 어시스트를 22개나 뿌렸습니다. 아마 올 시즌 개인이 찍은 거는 가장 높은 수치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뭐 트레이 형을 비롯해가지고 이 윙자원들 제가 이제 애틀랜타 하면은 뭐 2번, 3번, 4번 전부 다 다니엘스, 리샤쉐, 제일론 존슨 벤치에서도 뭐 디안드레 헌터도 그렇고 이 장신에다가 활동량 좋고 수비도 나름대로 할 줄 알고 그런 윙자원들의 특성이 굉장히 묻어나는 이런 애틀랜타거든요. 버프킨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보그다노비치도 돌아와가지고 괜찮은 야투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득점도 기록을 하고요. 이날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디안드레 헌터. 올 시즌에 헌터가 3점슛 감각도 좋고 전체적인 야투율이 좋게 찍히는데 이날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경기인 것 같아요. 카펠라는 조금 부진했지만 대신에 백업 센터인 오콩우가 많은 시간도 가져가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애틀랜타는 게임 자체가 되게 잘 풀린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애틀랜타가 지금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 수치도 높게 찍히고 있고 이날도 14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이런 수비 스틸 같은 것들 그런 게 많이 찍히진 않았는데 여전히 애틀랜타의 색깔대로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갔고 3점슛도 되게 잘 터진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또 양팀 다 많은 자유투를 가져갔다. 애틀랜타는 25번을 쐈고요. 클리블랜드는 총 28번 쏴가지고 둘 다 자유투로 인한 득점도 많이 있었고 보면은 클리블랜드는 이날 좀 이런 야투가 썩 좋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애틀랜타 못지않게 많은 공격 시도를 했어요. 여기도 모블리나 알렌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걷어가고 이러면서 충분히 득점 기회는 많이 가져갔는데 애틀랜타에 비해서 3점이 크게 좀 떨어져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이날따라 도도만 미첼도 사실 득점은 30점이나 하고 여러모로 저는 활약 자체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야투율은 좀 별로였었습니다. 3점도 14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원래 좀 3점을 쏟아부어줘야 되는 이런 자원들 뭐 갈란드도 3점은 별로였었고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 올 시즌 벤치의 핵심 타이 제롬도 이날은 활약이 그렇게 아주 막 돋보였던 편은 아니었었어요. 초반에는 클리블랜드가 거의 20점을 앞서갔지만은 1쿼터에 애틀랜타가 이걸로 동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시속게임 하다가 이제 4쿼터쯤에 클리블랜드가 거의 한 7점 앞서갔는데 애틀랜타가 외곽의 힘으로 그거를 또 많이 이겨냈었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의 로스터 구성을 보면은 아까 저는 애틀랜타가 이런 윙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 풍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클리블랜드는 지금 부상이 되게 많거든요. 3번 자리에. 원래 주전인 스트러스는 아예 못 나가고 있고 딘 웨이드나 뭐 베이츠, 르버트도 지금 캐쳐나버리고 오코로밖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애틀랜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고 높은 성공률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줬다. 상성면에서는 이래가지고 클리블랜드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현대농구에서는 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애틀랜타가 지난 경기는 윙 자원들의 컨디션이 대부분 좋았었고 그것이 애틀랜타의 승리 요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번 경기는 저는 애틀랜타가 3점이 터져도 너무 잘 터진 경기였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그래도 이제 또 홈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죠. 클리블랜드가 아무래도 홈에서는 전승이었었는데 그거를 또 애틀랜타가 깨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나는 오바를 봐야 될 거는 같아. 클리블랜드 리그의 최고의 공격팀이지만 이렇게 최근 6경기 정도는 수비도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점수가 좀 나는 편이다. 애틀랜타가 자신들의 평균치보다도 점수가 많이 나긴 했지만은 사실 지난번 경기는 3점이 너무 터져도 터진 경기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은 되는데 저는 일단은 둘 다 많이 좀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은 되기는 돼요. 사실 저는 또 한 번 애틀랜타의 프레임값을 보고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초기에 12.5를 받았다가 9.5로 줄었었고 오늘은 또 6.5인데 사실 오늘은 지난번만큼 애틀랜타가 막 신뢰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또 한 번 저는 애틀 프레임에다가 오바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긴 할게요. 다음 멤피스 대 이제 뉴올리언스 경기. 뉴올리언스도 몇 명 들어왔습니다. 이제 머레이랑 맥컬럼이 둘 다 직전 경기에 뛰었었는데 하필이면 잉그램도 안 뛰고 해가지고 좀 빵꾸가 많았었어요.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계속해서 빵꾸가 많은데 내일도 잉그램이나 트머삼이 뛸지 안 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경기가 또 7시 경기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할 수도 없고 참 많은 것들이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 어쨌든 뉴올리언스는 아직도 부상자가 꽤 있기는 하다. 벤치 자원이 이제 뭐 자말 케인 이렇게 좀 활동량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헛슬 보여주는 애들 이런 애들도 빠지고 호킨스도 계속해서 퀘셔너블이기도 하고요. 뉴올리언스가 꽤 돌아오긴 했는데 드존테 머레이가 부상 복귀 이후에 첫 경기다 보니까 엄청 못했었거든요. 맥컬럼도 두 경기 동안 야투가 좋지는 못했었고 어디까지나 뉴올리언스는 이렇게 좀 백코트 자원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지가 못합니다. 부상의 여파가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하고 스페이싱도 잘 되지는 않고 있고요. 멤피스는 근데 제가 직전 경기 때 모란테가 빠졌는데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올 시즌 내내 모란테가 빠진 경기들에도 멤피스는 뭐 스카티 피펜 주니어라든지 오히려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뭐 스마트 이런 기존 주전 자원들이 오히려 좀 부진한 편이고 오락가락하고 오히려 뭐 제일런 웰스나 이제 뭐 제이 허프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스카티 피맨 주니어도 그렇고 더구나 내일은 모란트도 뛸 수 있고 스마트도 직전 경기 때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멤피스가 믿을 구석이 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직전 경기는 뭐 베인도 엄청 못하고 자책주의 야투 감각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멤피스가 무난하게 대승을 했던 경기였었잖아요. 그 구멍이 한두 개 나도 충분히 다른 친구들이 메꿔줍니다. 그만큼 리그에서 벤치를 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팀이거든요. 골스 다음으로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컨디션이 괜찮은 상황이 있다. 주전 중에 몇 명 야투 부진하면은 벤치에서 그냥 갖다 쓰면은 다 잘해주더라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상황 면에서는 멤피스가 좋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요즘에 뉴올리언스 물론 결장자가 너무 많아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득점, 리그에서 꼴찌, 3점 성공률 같은 거 꼴찌 이런 식으로 공격이 너무 안 되고 그렇다고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멤피스는 요즘에는 득점 기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야투율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도 여전한 수비력, 공수 양면에서 멤피스는 다 이렇게 플러스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멤피스 사이드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잉그램이나 트머삼이 뛸 수 있냐 이거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뛸 수 있으면 오바라고 보고 아니라면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이렇게나 점수가 많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4경기 중에 잉그램이 3경기나 빠지기도 하고 충분히 뭐 안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멤피스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대 클리퍼스 경기 이 경기부터는 뒤쪽 경기예요. 전부 다 아침에 가실 수 있는 경기인데 요즘에 미네소타는 합이 정말 안 맞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번에 그 보스턴이랑 이제 원정 경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미네소타가 잘 싸웠었고 그 전부터 슬슬 살아나는 기미가 있긴 했거든요. 바로 이제 또 직전 경기 때 세크라멘토한테 무릎을 꿇을 때는 물론 그 경기가 이제 좀 백투백으로 직전 경기 때 휴스턴이랑 연장 혈투를 펼치고 나서 백투백으로 임하는 경기긴 했었지만은 되게 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날. 특히나 4쿼터 때 세크라멘토한테 98대 86으로 12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4쿼터 후반에 이제 아마 7분 동안 미네소타가 득점을 얼마 못 뽑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역전을 당했었다. 102대 107로 4대 21 런을 당했었고 결과적으로는 104대 115 미네소타가 4쿼터 막판 7분 동안 득점을 정말 못 보았습니다. 얼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미네소타 보면은 슬슬 살아날 기미가 보였었는데 또 홈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도 잘 안 됐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미네소타는 크게 흔들리고 있구나. 반대로 뭐 클리퍼스는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한테 자연재해를 맞았었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5연승하고 클리퍼스가 최근 7경기에 6승 1패인데 잘 나가다가 보스턴 원정에서 되게 어려운 곳이죠. 더구나 포르징기스도 복귀해가지고 풀멤버의 보스턴이었다. 그냥 개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한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홈이고 원정이고 가릴 거 없이 경기력이 전부 좋은 편입니다. 필라델피아 패는 거나 워싱턴 패는 거나 상대를 막 100점 미만으로 묶으면서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뭐 골스, 올랜도, 세크라멘토, 필라델피아, 워싱턴까지 보스턴 빼고는 6경기 중에 남은 애들은 전부 다 100점 미만으로 묶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여기 7경기 동안 보스턴한테 126점을 쳐맞았는데도 상대를 101점 정도로 묶은 셈이거든요. 특히 3점을 아주 강하게 묶었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클리퍼스는 확실히 수비력이 가장 돋보이는 팀인데 이런 것들도 좀 발견돼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4명의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여기는 보니까 던 그리고 캐포주, 아미르 코피, 바툼 약간 좀 이제 벤치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리퍼스가 코트 위에 이렇게 4명 있었을 때 그때는 상대팀의 야투율을 45.2%로 묶는다.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여기는 또 하든이 나올 때도 있고 주바치가 있을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클리퍼스는 지금 뭐 하든이나 주바치 빼면은 전부 이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안 이상합니다. 던 대신에 뭐 맨이 나올 때도 있고 아미르 코피 대신에 대존주도 있고 하여튼 클리퍼스도 되게 기용 자원이 되게 많아요. 윙 자원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윙 자원들의 수비가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전력상으로는 클리퍼스가 지금 뭐 카와이도 없고 파엘도 나온다 만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보이는 전력 면에서는 미네소타가 괜찮은데 요즘에 분위기를 살폈을 때는 저는 클리퍼스의 프랜사이드로 보고 싶어요. 직전 경기 때는 하든이 간만에 1쿼터부터 24점 폭발시키면서 프라임 하든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전히 득점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안 풀려도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리그 최고급인 게 여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클리퍼스의 프랜사이드, 언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루클린 대 올랜도 경기. 이 경기도 브루클린이 결장이 엄청 많습니다. 캠 존슨, DFS, 클렉선 전부 다 퀘셔너블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결장자만 해도 슈로더랑 캠 토마스가 빠지는 점, 주전 1, 2번 자원이 다 빠지는 경기예요. 더구나 뭐 샤프나 보얀 이런 애들은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제일런 마틴이나 클라우니 같이 백업 빅맨 혹은 뭐 슬래셔 이런 애들도 빠지는지라 브루클린이 너무나도 결장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브루클린이 선수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에도 막 슈로더 같은 애들이 힘을 내주거나 캠 토마스가 잘해주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많은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브루클린이 저는 여러 번 이제 올 시즌에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잘 이긴다. 최근에 5경기 동안 원정이 4경기나 있었는데도 4승 1패로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참 브루클린이 이 새끼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내일은 한눈에 봐도 결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퀘스천으로 붙어있는 애들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 브루클린이 굉장히 빡세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올랜도 얘기해보면은 올랜도 지금 최근에 10경기 중에 9승 1패입니다. 딱 한 번 클리퍼스한테 졌던 거, 그거 말고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가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팀이잖아요. 지금 홈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15연승을 이어주고 있다. 아마 16연승까지 늘어났을 텐데, 최근에는 뭐 샬럿, 레이커스, 클파, 피닉스 이렇게 책 4차례 원정에서 3승 1패 정도로 꽤나 잘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올랜도가 지금 벤케로가 빠진 와중에도 원정에서 약점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가 복귀를 했는데, 사실 웬카주가 있는데 비타제 요즘 활약이 좋았었어요. 빅맨들이 결장한 와중에 비타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잘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비타제를 그냥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이는 높아지고, 외곽 수비는 썩스나 KCP는 전부 외곽을 다 틀어막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좀 핵심 벤치 중에 한 명인 앤서니 블랙도 충분히 수비가 좋고 그런 친구들이어서 6명이나 7, 8명 정도 로테이션, 8명 정도의 로테이션은 전부 다 수비가 좋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안 그래도 브루클린이 공격 쪽에 슬래셔가 별로 없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브루클린이 외곽이 엄청 잘 쳐져요. 얘네들도 3년 슛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심한 팀이거든요. 보니까 얼마 전에 뭐 타이리스 마틴 같이 그런 애들도 되게 잘해주고 했는데,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해요. 브루클린은 최근 5경기 동안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잘 쏘는 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는 외곽에서 실점도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올랜도는 여전합니다. 수비는 잘 되고 공격은 안 되고. 늘 얘기하지만 올랜도는 리그에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팀이거든요. 지금 시즌 내내 상대팀을 경기당 81.5개로 가장 못 던지게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이렇게 수비적으로 최근 6경기도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이 꽤나 17등, 16등으로 높은 편인데, 근데도 실점 자체는 리그에서 3번째로 적거든요. 딱 보인다 이게. 올랜도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수비율은 떨어질지언정 이런 팀이어가지고, 내일 브루클린은 안 그래도 켄토나 슈로더가 없는데 공격 풀기가 꽤 어려울 것 같아요. 외곽에 대한 의존도도 높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올랜도 사이드로 좋게 보고 언더 쪽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홈일 때는 종종 막 오바 게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엄청 뛰는 팀 시카고랑 해가지고 홈에서 막 250점 넘는 그런 경기도 하곤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브루클린은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느리기도 하고 좀 이제 트랜지션 오펜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즐기는 팀이거든요. 내일 뭐 아무래도 많은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브루클린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보이는 거 상으로는 올랜도를 택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또 근데 브루클린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에 5경기 중에 4번이나 승리를 하고 도깨비 같은 놈들이어가지고 여전히 7.5라는 기준점은 꽤나 높아 보이긴 해요. 자, 다음 시카고 대 보스턴 경기도 있는데, 이제 보스턴은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약간 출전 시간 제한이 있긴 했는데, 포르징기스가 코트 위에 있을 때는 수비도 잘 되고 공격도 잘 되고, 한마디로 그냥 작년 보스턴이 생각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클리퍼스 정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았던 팀을 그냥 완전 묵사발을 내놨으니까 보스턴은 정말 잘 풀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꽤나 보스턴은 이제 좀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스턴도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리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좀 그날그날 슛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을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카고가 좋은 수비팀은 아니에요. 시카고 최근에 보면은 6경기 동안 득점도 많이 해줍니다. 리그에서 4번째로 많고, 근데 수비는 그냥 바닥이거든요. 이게 시카고의 색깔이죠. 경기당 평균 248점가량, 246점가량 이렇게 나고 있는 게 시카고여가지고, 내일도 둘 다 일단은 좀 오픈 게임, 외곽을 많이 던지는 게임들 이런 것들을 해줄 거라고 보입니다. 보스턴이 그동안에는 성적이 사실 좀 오락가락 했었어요.
막 이 기간 동안 6연승을 하긴 했는데 상대 팀들도 뭐 클리블랜드나 미네소타 클리퍼스 좀 까다로운 애들도 있었던 편이기도 하고 공격이나 수비적인 면에서 막 엄청 돋보이는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득점이나 실점 관리가 잘 된 편이긴 했다. 저는 지금 이제 보스턴은 포르징기스 복귀로 날개를 달 만도 한 것 같고 부상자도 없는 편이고 나아질 거로 보여요. 시카고도 요즘에 이제 외곽 같은 거 터지는 날에는 좀 무섭긴 한데 여태 상대했던 애들이 조금 삐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멤피스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는 둘 다 270점이나 냈지만은 마hen을 당하기도 하고 내일 보스턴이 이제 원정이잖아요. 그리고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추수감사절에 명절에 많은 관중들이 운집을 할 거다. 이런 걱정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전력차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양팀의 색깔 생각해가지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디애나 대 디트로이트인데 사실 이 경기는 좀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맞대거 상으로는 인디애나가 디트한테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내일은 뭐 이제 디트로이트의 커닝햄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3, 4경기 정도 계속해서 못 나왔었는데 커닝햄이 없었던 그 경기들 동안 디트로이트는 평균적으로 여기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득점이 28등 수준으로 정말 득점이 안 나왔었고 야투 시도는 78.7회 한마디로 공격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세팅하는 게 잘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커닝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보이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커닝햄도 원래 턴오버가 많은 앤데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없을 때조차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3경기 동안 많았었고 여기는 뭐 듀렌 같은 애들이 엄청 흘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디트로이트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턴오버고 득점 이런 공격의 마무리를 못 짓는 거 그게 참 문제인데 뭐 인디애나가 딱히 막 좋은 수비팀은 아닙니다. 상대의 턴오버 유발을 잘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작년보다 인디애나는 여러가지 색깔들이 좀 죽었습니다. 한창 시즌 초반에는 할리버튼 중심으로 엄청 뛰는 농구하고 런앤건 농구하고 그랬었는데 시약함이 오고 나서는 밸런스를 찾고 그것으로 이제 좀 컨퍼런스 파이널스까지 갔다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장단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공격도 애매하고 수비도 잘 되지도 않고 최근 6경기만 봐도 인디애나가 그냥 이렇습니다. 야투 허용률이 50.9% 인디애나는 상대의 림을 잘 공략하는 팀인데 근데 또 수비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3연승을 달리긴 했지만은 워싱턴, 뉴올, 포틀 전부 다 약간 얼빠진 팀들을 상대를 한 거였었고 미러키나 휴스턴 같은 애들한테는 패배하기도 했었고 토론토한테도 지고 이런 식으로 좀 홈이랑 원정 차이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내일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돌아온다면은 또 할리버튼이랑 주목받는 포인트 가드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전력 자체는 저는 인디가 조금 나아 보이는데 사실 인디애나도 못 믿거든요 지금. 그나마 홈이라 가지고 좀 괜찮긴 하겠지만은 글쎄 저는 6.5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전 경기도 이거 포틀랜드랑 인디애나 경기를 할 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포틀랜드가 분명 많이 빠지는데 인디애나가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되게 접전이었었죠. 디트로이트도 오늘 인디애나한테 꽤나 잘 싸울 만도 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커닝햄이 복귀를 한다면은 요즘에 뭐 홀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세서 같이 벤치 좀 슬래셔들도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승패 쪽은 안 가는 게 맞아 보이고 오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바가 좋지도 않아. 그나마 요즘에 인디애나가 실점도 많이 하면서 오바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디트로이트의 색깔은 사실 오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마이애미 대 토론토 경기. 요즘에 마이애미도 조금 변화가 있죠. 원래는 작년에 샬럿에서 데려왔던 테리 로지어를 1번으로 쓰고 히로를 2번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테리 로지어를 벤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6경기 동안 로지어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덩컨 로빈슨을 이제 2번 자리로 쓰면서 외곽을 약간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너 3 같은 부분들은 좋아지기도 하고 요즘에 뭐 마이애미는 뭐 버틀러도 돌아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버틀러가 또 한 번 좀 소극적인 버틀러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요즘 마이애미는 그래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색깔이 좀 있는 편으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토론토 지금 토론토도 이제 그레이딕이 빠지고 반지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가 조금 1번 자리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 포워드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토론토는 가장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휴스턴보다도 지금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수치가 높아요. 그 정도로 벤치에서도 길쭉이들이 나와가지고 상대한테 최대한 이렇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아가지고 세컨 포인트 찬스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오펜 빈도도 높고 속공 득점 한마디로 리바운드 잡고 뛰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빠르고 페인트 득점도 굉장히 빈도가 높죠. 대신에 3점은 안 던진다 뭐 이런 색깔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상하게 이제 그레이딕이 빠졌던 직전 경기에서는 3점을 52개나 던졌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뉴올리언스가 지금 워낙에 상대가 좀 상태가 좋지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토론토도 색깔이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분석하기 까다롭기는 해요. 그래도 이 경기에서 가장 보이는 건 뭐냐, 양팀의 최근 맞대결 7번 중에 6번이 언더였었다. 220점 기준으로는 딱 한 번 이제 125대 103으로 마이애미가 엄청 터져가지고 228점 가량이 났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건 마이애미가 너무 터진 경기이기도 했었고요. 어지간해서 저는 언더를 좀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마이애미가 조금 이제 점수 난다는 것들이나 토론토도 색깔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언더오버는 사실 토론토 때문에 보기가 좀 빡세요. 얘네들의 성향이 너무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토론토는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도 굉장히 심한데, 올 시즌 이제 직전 경기 때 뉴올리언스 원정에서 원정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도 5점 줄어들고 득점도 한 8점가량 줄어들어요. 그래서 홈 대비 원정 토론토는 언더오버가 거의 한 13점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21점 기준으로는 언더, 그리고 마이애미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가 있는데, 지금 오클라호마 쪽이 계속해서 부상이 좀 많아요. 그래도 뭐 홈그레인 빠진 자리 하텐슈타인이 오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원래 하텐슈타인이 뉴욕에서도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수비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홈그랜보다는 몸빵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텐슈타인이 오면서 어차피 뭐 한 3경기밖에 못 뛰었지만은 하텐슈타인이 코트 위에 있을 때가, 오클라호마는 안 그래도 원래 경기력이 좋은 팀인데 하텐슈타인이 있을 때는 14점가량 플러스가 된다. 공격에서는 플러스 한 1.5밖에 없는데 수비적인 면에서 거의 한 12점가량이 오히려 좋아지거든요. 한창 스몰 라인업으로 나올 때라든지 이럴 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수비가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클라호마는 최고의 앞선 수비수들을 지닌 팀이에요. 스가도 작년에서 스탯이 굉장히 좋았었고, 뭐 도르트라든지 뭐 오늘 못 나가지만 카루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제이덥이 지난 경기 때 눈을 찔려가지고 좀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출전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내일 갑자기 뭐 제이덥이 못 나온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못 나오는 친구들이 딱히 크게 막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어떠한 애들이 낼 레이팅이 높냐 이런 것도 봤더니 에런 위긴스가 가장 높더라고요. 위긴스도 사실은 주전으로 나올 때도 몇 번 있는데 얘도 공수 야문에서 좀 더하기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특히 수비적인 면이 돋보이는데 위긴스가 나올 때가 플레이어 개인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낼 레이팅이 높다. 한마디로 벤치에서 오클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심어준다, 그런 선수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뭐 디안젤로 러셀도 여기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레이커스도 조금 스탠스를 바꿨어요. 원래는 디로랑 리브스를 1, 2번에 배치를 하다가 디로를 벤치로 내리고 레디시나 크넥트를 조금 더 중용을 하고 있다. 물론 크넥트 자리에 이제 하치무라가 선발로 나올지 그런 것들이 미정이긴 한데, 사실 스페이싱적인 측면에서는 크넥트가 있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AD나 르브론 같이 인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애들이 많이 있고, 단순히 림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이런 스페이싱이 되는 애들이 있으면 좀 헐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데 저는 확실히 크넥트를 쓰는 게 좋아 보이긴 한다. 대신에 작년에도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었잖아요. 근데 레이커스가 최근에 그 상대로 맞대결 5대1 정도로 좀 우세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클라호마가 마냥 편하진 않아. 요즘에 레이커스 경기력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직전 경기 샌안토니오한테는 나름대로 잘하긴 했는데 글쎄요, 오클라호마는 아무래도 샌안토니오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게 잘하는 팀이긴 합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분위기 좋은 쪽 오클라호마 쪽으로 보고는 싶습니다. 저는 하텐슈타인을 좀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직전 경기 골스한테도, 커리가 빠진 골스한테도 되게 어렵게 승리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오클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하고는 싶어요. 근데 거슬리는 건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홈이라는 점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 연휴 이럴 때 레이커스의 홈 경기다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도 레이커스가 그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랜도한테 한번 깨진 적도 있었었고, 물론 이제 홈에서는 득점이 8점 좋아지고 실점도 2점가량 줄어든다, 거의 한 10점가량이 플러스 되는 팀이긴 하지만은 오클라호마가 프렘 받았으면 프렘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사실 레이커스가 한창 오바팀의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오바 향기가 많이 안 나죠. 뭐 최근 6경기 중에 3패를 했던 것도 있고, 피닉스, 덴버, 올랜도 이런 애들한테 패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오펜스적인 부분에서도 좋지가 못해요, 사실은. 오클라호마는 늘 훌륭한 수비팀이고 작년보다 공격은 조금 꺾여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230점 오면은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틀랜드 대 세크라멘토 경기. 포틀랜드도 지금 결장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도노반 클링은 칭찬을 많이 했는데 도노반 클링어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뭐 에이튼이 나와가지고 큰 차이는 많이 없어. 아직까지는 클링원이 루키다 보니까 아주 큰 차이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빠지는 거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로일산 백업 센서도 빠진다. 그리고 4번 자리에 제라미 그랜트 같이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줄 수 있는, 요즘에는 수비도 열심히 하는데 그랜트가 빠지는 것도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크리스 머레이 같이 벤치에서도 좀 이제 윙 자원으로서 사이즈라든지 뭐 외곽이나 수비 이런 것들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 퀘셔너블인 점,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하죠. 포틀랜드는 사실 원래 사이먼스나 에이튼이 없었던 기간 동안 샤프나 클링원 이런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팀이 분위기가 살아있었는데, 아직은 저는 사이먼스랑 에이튼은 조금 더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과연 포틀랜드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선수인가,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먼스는 얼마 전에 한번 잘하긴 했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질런지. 요즘에 포틀랜드가 그냥 공격 쪽에서는 바닥이다 보니까 워낙에 좀 어려운 상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휴스턴, 멤피스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최근에 뭐 5경기 중에 4번이나 지고, 근데 전부 다 원정이긴 했었어요. 포틀랜드가 내일도 세크라멘토 정도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상대긴 한데, 이 세크라멘토가 사실 정신을 못 차렸었거든요. 요즘에 막 데로잔을 영입을 해가지고 시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요즘에는 많이 어수선했는데, 근데 바로 직전 경기 때 데로잔이 빠지니까 키온 앨리스랑 이 제아 크라우더 둘 다 상당히 허스틀이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 허더라든지 데로잔이면은 글쎄 수비도 비교적 약하고 허슬도 그렇게 없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더해주면서 세크라멘토가 스탠스를 조금 바꿨습니다. 일단 맞대결상으로도 세크라멘토가 6대1로 최근에 우세한 면도 있는데, 앨리스나 크라우더를 배치를 하고 벤치에서 몽크가 복귀를 하자마자 27득점으로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세크라멘토의 직전 경기가 미네소타전이었는데 4쿼터 때 막판 7분 동안 미네소타를 거의 한 6점 정도로 묶으면서 엄청 잘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수비수들을 많이 배치한 것들, 그런 것들도 분명 한 몫을 했다고 보고, 클러치에서 몽크가 상대를 박살내놓는 모습들, 여전히 뭐 팍스나 사보니스는 위협적이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어찌 보면은 도박적인 수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동안 뭐 드로잔 있어가지고 오펜스는 잘 풀렸었는데, 근데 팀이 요즘에 좀 이상하게 마탱이가 많이 가니까 변칙수를 뒀거든요. 근데 직전 미네소타 원정은 성공적이었어. 그리고 포틀랜드 지금 마음대로 좀 흔들리고 있는 팀이고 결장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세크라멘토 쪽을 한 번 더 손을 들어주고는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틀랜드는 득점도 못 뽑지만은 수비적으로도 신경을 쓰는 팀이다. 최근에 세크라멘토 득점 정말 안 되고 있고 비교적 수비는 봐줄만 하죠. 이래가지고 222.5만은 되게 낮은 기준점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다룰 축구 경기는 딱 하나만 다루려고 해요. 이탈리아 세리에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 칼리아리 대 베로나 경기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일단 동양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이제 칼리아리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사르데냐 섬에 위치를 해가지고 홈에서는 그래도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에서도 그렇게 뭐 되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밀란 상대로 공중전에서 압도를 하면서 3대3으로 비겼던 경기가 생각이 나고, 뭐 작년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에 비해서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 이탈리아 반도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이점들이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베로나는 이제 직전 인터밀란한테 홈에서 박살이 났었죠. 올 시즌에 베로나는 그래도 뭐 첫 경기 때 나폴리를 뭐 3대0으로 꺾기도 하고, 뭐 로마 한창 힘들어할 때 잡은 것도 있고, 베로나도 은근히 도깨비 팀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은 편이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베로나도 이제 또 모기업의 재정난 때문에 여러 선수들을 팔아 제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이 경기는 뭐 또 무승부 같은 거라든지 오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무승부는 그냥 양 팀의 전력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나마 요즘에 제가 칼리아리 얘기할 때마다 맨날 말했었던 라즈반 마린, 뭐 세트패스 테이커라 가지고 페널티킥도 많이 차고 스탯 자체를 잘 찍어내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칼리아리 경기력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저번에 제노아랑 하는 경기도 봤었는데, 이때 이제 제노아가 국대 주간 끝나고 감독을 갈았었는데, 저는 경기 내용상으로 칼리아리가 조금 더 찬스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과는 뭐 2대1에서 칼리아리가 겨우겨우 2대2 맞춰가지고 동점을 했던 경기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칼리아리가 조금 더 유의미한 찬스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또 이제 제노아의 니콜라 레알리, 옛날 이제 골키퍼 유망주 출신인데 레알리가 너무 많이 막아주기도 했었고, 찬스 자체는 칼리아리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원정임에도. 오늘은 또 홈이라서 기분 좋은 면모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심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성향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마리안이라는 심판인데 주심을 관장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득점이 꽤 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76골 정도로 난다, 이런 것들 보이고, 경기당 페널티킥은 그냥 뭐 적당히 주는 편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홈이랑 원정에 따라서 양 팀이 왼쪽에 있는 거는 칼리아리가 홈,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헬라스 베로나가 원정일 경우에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칼리아리는 올 시즌에 홈에서 7경기 동안 7득점 14실점으로 사실 홈에서 승리를 많이 챙겨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경기당 평균적으로는 뭐 3점 정도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릴만 한 것 같고, 헬라스 베로나는 원정에서 실점 데이터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원정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게 헬라스 베로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당 6경기 치렀는데 3.66점이 난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팀 다 평균적으로 칼리아리가 홈이고 헬라스 베로나가 원정일 때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오버 게임을 기대해 볼 부분도 있다. 올 시즌 내내 그냥 이제 좀 칼리아리도 점수가 꽤 나는 편이고 베로나도 저는 점수가 좀 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